반갑습니다. 수요 코칭 아카데미 시즌 3 제 네 번째 시간 양자역학과 코칭. 저는 국제코치연합의 최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시즌 3 피터 드러크와 경영 코칭으로 부록해서 오늘 양자역학과 코칭이고요. 뒤에는 이제 쭉 뇌과학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쭉 흥미로운 주제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양자역학과 코칭. 양자역학이 뭔가?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뭔지. 실제로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세기의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도 뭐라고 했냐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을 그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양자역학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 양자역학 자체가 불확실해요. 양자의 움직임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 다음 측정이 곤란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관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곤란한 점이 있죠. 그러나 양자역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시고 지금 여기 캠코더로 촬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광등도 있죠. 형광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트북 컴퓨터 쓰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문명, 이것은 양자역학에 도움이 없었다면은 생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그래도 1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자연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뭔지 개념을 조금 잡으시고,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물리학이 어떻게 지나왔나 이것을 아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즉 물리학의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물리학의 역사와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이과 중에서도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물리학 자체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물리학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고전 물리학 정도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고전 물리학의 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좀 힘든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과거에 과학자들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칭하고는 또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이제 한문으로 양자역학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퀀텀 메카닉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은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원래 이제 기계공학을 1지망, 2지망을 물리학을 지망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심취해서 맨날 남들 고입 시험 준비할 때 저는 상대성 이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컴퓨터 학원 선생한테 가서 이제 상대성 이론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과학 분야에서 물리화학을 2개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물리 쪽이 점수가 좋았고, 또 기계공학 가도 이제 물리학을 또 하거든요. 철학하고 물리학이 제가 점수가 다 A입니다. 근데 수학 이거는 D. 각종 이제 전공 분야는 다 D. 보통 이제 교양 이런 쪽에 점수를 많이 따고요. 물리학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도 계속 또 양자역학이다, 고전 물리학이다 이제 공부를 또 좀
틈틈이 하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좀 더 이제 흥미롭게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만큼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또 기본적인 틀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오히려 그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하면, 기계공학은 사실 다 역학이에요, 역학. 그래서 정역학, 동력학, 뭐 유체역학, 열역학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관련해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즉 유체, 물과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게 유체역학. 예. 그럼 이제 열역학이면 뭘까요? 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에서 연구하는 게 이제 열역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므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양자가 뭘까요? 순자도 아니고 뭐 공자도 아니고 양자는 성인인가? 예.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에너지의 덩어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에너지의 덩어리 개념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빛이다 그러면은 빛 에너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광량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빛 광자를 붙여서 빛의 에너지의 어떤 입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알갱이처럼 일단은 관념적으로 이해하면은 좀 더 계산이 쉽기 때문에, 움직임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분석하고 하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입자적 개념으로서 이제 가진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 이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에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움직이는 게 고전역학, 고전물리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게 모순에 빠진 거죠. 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 움직임을, 실험 결과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플랑크의 양자 가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슈레딩거라든지 또 하이젠베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듬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양자역학의 수식에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을 0으로 이렇게 극한값을 취하면은 고전역학의 그 결과물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시세계, 고전 물리학은 거시세계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와 달, 예, 그죠? 그 다음에 사과가 열려서 사과 떨어지면 지구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죠? 떨어지죠. 예, 이게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고전 물리학에 들어가고, 이제 양자역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원자, 보통 이제 원자 단위 이하를 아원자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설명하는데 이제 잘 맞는데, 이 양자역학의 수식을 거기에서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것을 이제 0의 극한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거시세계의 그 고전 물리학적인 어떤 그 수치하고 거의 맞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흑체 복사 실험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양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 뭐 아인슈타인은 뭘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예, 그렇게 보통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는 상대성 이론으로 그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이건 좀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했어요. 그다음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특히 이제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보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개념들이 뒤에 이제 양자역학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어가 이제 그런 개념을 어떤 인사이트 뭔가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는 동양의 그 우리 저 이제 저기 64개요라든지 음양이라든지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동양의 주역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조금 그 견해가 있었나 봐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영감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어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양자역학 쪽 관련해 가지고 뭐 마크를 만들 때도 음양의 어떤 그런 마크를 같이 또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드브로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또 뭐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도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다듬게 되는 거죠. 예. 등등등. 현대에 와서 이제 미국의 리차드 파인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가는 걸 조금 훑을게요. 자, 고전 물리학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 데카르트가 그 이전에는 과학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 이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받고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만 과학으로 따지자. 철학 뭐 이렇게 영적인 거 신적인 거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 물질을 둘로 딱 나눕니다. 이분법적으로 딱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찰 가능한 것만 이제 드립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하는데 종교 측면에서 이제 야 그거는 뭐 성서에 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좀 더 이제 과학자들이 그 관찰 가능한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극단이 발전된 게 우리 뉴턴에 와가지고 고전 물리학이 꽃을 피웁니다. 예. 이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도 유명하지만 미적분학을 정립을 한 데에도 이제 대단한 공이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딱딱 때리면은 뭐는 뭐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미적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을 어떻게 잴 거냐 하는 거. 예, 요게 이제 적분이에요, 적분. 예.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다. 그 아래의 면적을 어떻게 잴 거냐. 이게 딱딱 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런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애매모호한 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거기에 이제 면적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적분을 쓰게 되고 그걸 반대로 하면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제가 공부를 하면은 전공서적에 머릿말 차례 빼면 다 미분 적분이 미분 적분. 예.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콧대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초기값하고 그 운행하는 원리 즉 공식만 알면 모든 결과를 알 수 있다. 예. 이게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돼요. 예. 초기값과 공식만 알면 결과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태초에 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초기값 그리고 이 우주가 발전하는 그 공식 고전 물리학의 그 공식들 그걸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론적 우주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 당구장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 딱 치면은 이렇게 입사가 딱 해가지고 딱 때리면은 계산대로 딱 공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발전하는 게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계들 있죠? 이런 기계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달로 가는 로켓을 쐈잖아요, 그죠? 그럼 달로 가는 로켓이 궤도를 찾아서 가고 하는 그 로켓을 발사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계산은 다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른 계산만 해도 다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떤 간단한 수식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지구와 달이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로켓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엄청난 그 발견인 거죠. 자, 데카르트는 그렇게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해석기하학의 창시자고 합리론의 대표 주자로서 이제 자연에서 영혼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물질과 관찰하기 힘든 이성적인 것들을 이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하게 된 거죠. 자, 뉴턴은 이렇게 고전역학, 또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미적분학에 이제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이 전자의 움직임이나 어떤 그 빛이나라든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뉴턴의 고전 물리학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뭐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맥스웰의 전자기학,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 이 닐스 보어가 이제 또 양자역학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전기력과 자기력이 따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것을 통합한 공식, 아주 깔끔한 공식으로 전자기력을 동시에 설명해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맥스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전거 예전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이렇게 달리면은 거기 바퀴에 달려 있는 이렇게 왱 돌아가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예. 멈추면 불이 꺼집니다. 뭐예요?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수력 발전하면은 물의 힘으로 이걸 돌립니다. 그죠? 일종의 그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죠. 물레방아를 돌리면 그 안에 있는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게 발전기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는 거꾸로 되는 거죠.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를 공급해서 즉 자석을 움직여서 전자석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임의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자기로 바뀌고 자기가 전기로 바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바로 맥스웰입니다. 현대 문명의 지대한 발전에 기여가 있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광량자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GPS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은 시간이 더 느리게 가거든요. 그럼 지상에서의 시간하고 오차가 생기잖아요. 이 오차 값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GPS 신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보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S가 달려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상대성 이론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큰 역할을 한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그 원래는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서서 예를 들어 코치님이 공을 던지는데 시속 100km로 공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속 100km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서서 이렇게 보면 이게 속도계로 딱 찍으면은 우리 왜 저기 박찬호가 공 던지면 이제 시속 150km, 120km 빵 쏘잖아요, 그죠? 속도계로 딱 찍으면 이제 100km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타고 달리면서 달리는 방향 쪽으로 공을 100km로 던지면은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 이 측정하면은 속도가 얼마로 찍힐까요? 400. 그렇죠. 400으로 찍히죠. 기차 안에서 측정하면 100km
찍히지만 기차 밖에서 측정하면은 기차의 속도는 300km에다가 거기서 100km를 더 해버리니까 400km로 찍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신기한 게 빛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빛을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쏘면 빛의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KTX로 시속 300km 달리면서 빛을 쏘면 그러면은 기존의 빛의 속도에 플러스 300km가 더 더해져서 더 빠른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서 빛을 쏴도 빛의 속도가 똑같더라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 이게.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어떠한 상황이든 빛의 속도는 똑같구나. 예. 어떠한 물질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온 게 그러면은 뭐가 바뀌느냐. 빛의 속도는 똑같고 시공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뉴턴은 시공간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고 시공간은 가변적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뭐냐면 E 이퀄 mc 스퀘어, 그 유명한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에너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과 정신세계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뭐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도 따로 놓고 생각했었는데 공간과 시간을 따로 놓고 계산할 수 없다. 시공간으로 합쳐진 거예요. 예. 그 개념이 나온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우리 그 채나 그물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중력이 있는 어떤 물질이 딱 있으면은 거기가 축 처지겠죠. 예, 그 처지면은 그 주변에 뭔가 돌 때 그 공면을 따라서 시공간의 공면, 그 시공간이 왜곡되는 거를 이제 그 어떤 그런 공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과 에너지에 대한 거 이론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이론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래도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직접 대화를 위한 뭐 넓고 얕은 지식 이러는데 그 정도는 좀 될 수 있다. 네. 상식은 된다. 자, 그래서 시간 공간이 시공간으로 합쳐지고 물질과 비물질이 결국에는 에너지로 통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메롱. 자기와 전기가 전자기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죠? 맥스웰에 의해서 입자와 파동이 양자라는 개념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를 빵 싸가지고 전자도 일종의 이제 양자의 어떤 그런 작동하는 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양자의 원리로 움직이니까 해보니까 이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쌍슬리 실험이라고 해서 틈을 2개 내놓고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따 이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입자인 줄 알았더니 즉 전자라고 하는 어떤 구슬 같은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틈을 2개 갈라가지고 쏘면 이 구멍 아니 이 구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뒤쪽에다가 어떤 막을 쳐놓으면은 예를 들어 구멍이 뚫린다. 그러면은 줄이 2개가 생기겠죠? 입자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여기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찍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간섭 무늬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파동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사람이 들다보고 있으면은 입자로 뭐 나오고 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 간섭 무늬가 찍혀가지고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전자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그냥 혼자 존재하고 관찰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여자가 있을 뿐이다. 됩니다.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원래는 예로부터 그리스 시대에 물질의 가장 근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개념까지 나온 거잖아요. 아톰. 그래서 아톰이 자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구공처럼 생각한 거예요. 당구공처럼. 그래서 이 행성들도 당구공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인다. 행성들은 맞았어. 근데 원자 세계로 가니까 원자와 아원자 세계로 가니까 이게 당구공처럼 안 움직이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물질을 근본을 내려가면은 어떤 알맹이가 근본 물질인 알맹이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쪼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허공이야. 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예. 색은 물질이고 공은 비물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허상이고 허상이 물질이다. 뭐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만져지는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탁자를 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분자와 원자들이 서로 엮이면서 이 전자기가 발생하는데 중력은 전자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전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닿기 직전에 반발력에 의해서 딱 밀쳐내는 거예요. 손에 전자기와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장 물질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원자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전자들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는데 대부분이 허공이에요. 그나마 가장 물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자 핵인데 원자의 크기를 만약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크게 확대를 하면은 가운데 축구공이죠. 축구공 하나 놓으면 그 축구공 하나 정도가 원자 핵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율을 들자면. 근데 그 원자 핵조차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도 물질과 비물질, 물질과 반물질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다 없다라고도 얘기하기 힘든. 확률적으로 전자 자체도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이제 안에 원자 핵조차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제로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순간에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허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물리학의 개념들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명확한 경계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된 실체를 측정, 계산해서 법칙과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당구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에 무슨 당구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